지구에서 150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최초의 개인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발사된 우주선이 소리를 포착하고 있다. 일정한 윙 하는 소리, 텍스트북에서 조용하다고 했던 곳에서 나는 소리. 우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다. 8번이나. 경계는 예측보다 13억 마일이나 가까웠고 온도는 물리학이 허용하는 것에 거의 2배에 달했다. 우리 별 주변의 보호구름에는 꼬리도 뚜렷한 형상도 없으며 누수되는 벽이 있다. 43년 된 백업 송신기가 은하간 공간에서 스스로 작동을 시작했고 나사가 거의 제외시켰던 고장난 장비가 탐사의 역대 최대 교차점을 확인하는데 결국 역할을 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우리는 보이저를 따라 가장자리와 그 너머를 탐험할 것이다. 여행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자. 지금 지구에서 약 165개 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서 보이저 1호는 여전히 듣고 있다. 2017년 이후로 플라즈마 파동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좁은 대역의 방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약 0.04kHz부터 0.04kHz까지의 일정한 음색이다. 은하간 공간에서 오는 이 소리는 이브리 모델에서 조용하고 텅 빈 곳으로 묘사된 곳에서 나온다. 탐사선은 1977년 9월 5일 지구를 떠났다. 목성과 토성을 사진 찍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48년 동안 버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태양계 외곽의 경계인 헬리포어를 넘어 계속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사가 거의 포기하려던 고장난 장비가 결국 역사상 가장 큰 탐사를 증명하는 데 쓰였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우리는 보이저가 가장자리와 그 너머를 향해 가는 여정을 따라갈 것이다. 만약 이 여정을 즐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약 165개의 천문 단위 거리에서 보이저 1호는 계속 듣고 있다. 라이키기의 플라즈마 파동 하위 시스템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좁은 대역의 방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약 0.04kHz의 일정한 소리이다. 이 소리는 에브리 모델에서는 조용하고 텅 빈 곳으로 묘사된 지역에서 온다. 탐사선은 1977년 9월 5일 지구를 떠나 목성과 토성을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48년 동안 데이터를 송신할 것으로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으며 이 신호가 지구로 도달하는데 약 22시간 30분이 걸리고 답변이 돌아오는데 또다시 22시간 30분이 걸린다. 즉 15억 마일 떨어진 대상과의 왕복 통신은 45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그 윙 하는 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은하간 매질의 플라즈마 진동을 나타낸다. 별들 사이를 채우는 희박한 기체, 즉 이온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전자의 소리이다. 이걸 바닷소라를 귀에 대었을 때 나는 낮은 울림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라는 은하 전체, 그리고 전자는 일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전자들의 소리다. 보이저 1 호의 1.6와트 장비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소리이다. 이 이상한 점은 윙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소리가 우리 태양계 밖 공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에 있다. 은하간 매질은 차갑고 조용하며 무피아추리하지 않다고 여겨졌지만 수십 년간 모델들은 이것을 거의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공간, 어둠 속에서 떠도는 희박한 수소 원자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묘사해왔다. 이곳은 측정이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평평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보이저는 구조, 밀도 변화, 압력파, 난류를 발견했으며 이는 지구의 유체역학, 즉 유체역학적 패턴과 유사한 것을 보여줬다. 별들 사이 공간에는 날씨가 있으며 윙소리 역시 우리의 예측이 빗나간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보이저가 건넌 각 경계는 모두 예상과 달랐고 그곳의 측정값들은 모델과 충돌했다. 자기장은 경계 부근에서 극적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며 한계선에서 정점에 달해야 할 입자들은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상승했다. 외부 온도는 예상보다 거의 2배에 달했고 두 탐사선은 6년 차이로 같은 경계를 넘었지만 전혀 다른 현상을 관찰했다. 8차례나 우리 태양계 경계에 대한 예측이 틀렸으며 이는 일부 과학 분야 전체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 후속 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가장 적합한 모델들이 왜 이렇게 완전히 실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실제 데이터가 우리 별을 둘러싼 충전 입자 구름, 즉 헬리오스피어 태양권과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은하의 나머지와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그 구름은 헬리오스피어라고 불리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증거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매년 4와트씩 전력을 잃어가며 장비를 하나씩 종료시키는 탐사선이 보내는 데이터다. 은하간 소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보이저는 계속 듣고 있지만 우리가 찾은 것을 이해하려면 우주선이 그 경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밖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이저가 외부 태양계에 도달하기 전 헬리오스피어는 명확하고 잘 이해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모든 교과서에서 우리 별은 끊임없이 충전된 입자인 태양풍을 발산한다. 이 태양풍은 모든 방향으로 300에서 500m/초 속도로 분출된다. 어느 순간 이 태양풍은 느려지고 은하간 공간을 떠도는 가스와 먼지에 부딪혀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 지점을 종료 충격, 테르미네이션 쇼크이라고 했다. 종료 충격 너머에는 태양풍이 더 느려지고 헬리오셰스라는 영역에 쌓이게 된다. 이는 정원 호스에서 물이 벽에 부딪혀 튀는 것과 비슷하다. 충돌 후 물은 옆으로 퍼지고 이 난류층을 형성한 뒤 가장자리를 따라 떨어진다. 헬리오셰스는 그 퍼지는 층이고 그 너머가 헬리포어였다. 이것이 태양으로부터의 태양 물질이 끝나고 은하간 물질이 시작되는 최종 경계였다. 헬리포어는 우리 별로부터 약 150 천문단위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 천문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로 약 9,300만 마일이다. 따라서 150 천문단위는 대략 14억 마일에 해당한다. 종료 충격은 약 108 천문단위, 즉 약 10억 마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헬리오스피어 너머의 은하간 공간은 차가운 희박한 기체로 온도는 15,000에서 3만 켈빈 사이로 여겨졌다. 이는 뜨거워 보이지만 기체가 매우 희박하여 실제 열 에너지는 무시할 만하다. 입자가 입방인치당 몇 개 안 되며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모델들은 이 기체가 무피처하고 조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태양계의 형상은 50년 동안 확립된 과학적 사실이었다. 우리 별이 은하간 공간을 약 5만 2천 마일 시속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헬리오스피어는 혜성과 비슷하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선두에는 뭉툭한 코가 있고 은하풍에 의해 압축된 긴 꼬리가 수백 천문 단위에 걸쳐 늘어져 있다. 모든 천문학 교과서에는 이 형상이 그려졌으며 모든 모델이 이를 계산했다. 연구자들은 이 혜성 꼬리 모양의 헬리오스피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았다. 자기장은 또 다른 확실한 문제였다. 우리의 별 자기장은 태양풍과 함께 나선형으로 퍼지며 물리학자들이 파커 나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데 이는 1958년에 처음 이를 설명한 유진 파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헬로포에서 이 나선형 태양 자기장은 외부에서 오는 성간 자기장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충돌은 자기장 방향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만약 떠다닐 수 있다면 나침반 바늘이 헬로포에서 강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 방향 전환은 경계선을 식별하는 명확한 증거였다. 이상한 우주선은 또 다른 예측을 더했다. 이는 성간 우주에서 태양권으로 들어오는 중성 원자가 이온화되어 태양 방사선에 의해 에너지를 얻고 이후 엄청난 에너지로 가속되는 입자들이다. 이 가속 메커니즘은 우주선이 충격을 통과할 때 종료 충격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때 이상 우주선의 강도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전체 연구 프로그램은 그 정점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모델은 태양권이 1억 점 8천만 천문 단위에서 종료 충격이 발생하며 헬로포는 150 천문 단위에 위치하고 경계선에서 자기장이 명확하게 뒤바뀌며 충격에서 우주선이 정점에 도달하는 우주선 강도와 긴 이야기, 그리고 그 너머의 차가운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50년에 걸친 이론적 연구는 모두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수학적으로 타당했으며 최초의 균열은 2004년 12월 16일에 발생했다. 당시 보이저 1호는 27년째 항해 중이었고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물체보다도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날 보이저 1호의 기기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했다. 태양풍 속도가 감소했고 자기장 강도가 급증했으며 입자 수가 변화했다. 우주선은 종료 충격을 통과한 것이었다.
이는 태양풍이 초음 속에서 애음 속으로 느려지는 경계선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 헬로포 과학자들이 수십 년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위치는 94.01 천문학적 단위였으며 예측치는 108 천문학적 단위였다. 보이저는 모델들이 예상한 것보다 13억 마일, 약 21억 킬로미터 더 가까운 거리에서 경계선에 도달했으며 이 거리를 물리적 용어로 표현하면 예측의 오차는 우리 별과 토성 사이의 거리보다 더 컸다. 태양풍이 처음으로 성간 우주와 만나는 위치에 대한 전체 모델이 태양과 성간 공간의 저항이 있는 곳과의 거리가 외행성들보다 더 넓은 차이로 빗나간 것이다. 위치 자체는 문제가 되었지만 경계선에서 일어난 일은 더 심각했다. 이상한 우주선은 종료 충격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위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입자들은 이온화된 중성 원자들이었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 확산 충격 가속이 충격면을 오가며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믿어졌지만 보이저가 충격을 통과했을 때 이상 우주선의 강도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강도는 계속 상승했고 보이저가 더 깊이 헬리오시스, 즉 충격을 지나 헬로포 쪽으로 이동할수록 증가했다. 종료 충격은 가속의 근원이 아니었거나 적어도 이 위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수십 년간의 이상 우주선 가속 연구는 단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붕괴되었다. 보이저 1호의 제외너지 하전 입자 실험의 책임자인 스마타미오 스크리미구스는 8개 행성 모두에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제작된 기기를 설계했으며 그의 검출기는 보이저가 충격을 통과할 때 기록한 우주선 데이터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기였다. 그의 기기가 측정한 입자들은 실제였고 에너지 역시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경계선에서 행동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의문은 이 가속이 실제로 어디서 일어나는지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상 우주선이 코의 쪽이 아닌 헬리오시스의 측면, 즉 버블의 측면에서 가속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이저는 대략 코 쪽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으며 만약 측면이 진짜 가속 구역이라면 보이저는 충격을 통과하면서 정점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 어떤 우주선도 헬리오시스의 측면을 향해 여행한 적이 없으며 그런 임무도 현재 계획돼 있지 않다. 22년이 지난 2026년 이상 우주선 가속의 원천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입자는 존재하며 에너지는 측정되었고 가속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보이저 2호는 3년 후인 2007년 8월 30일 두 번째 탐사선이 약 83.6AU에서 종료 충격을 통과했으며 이는 보이저 1호보다 10AU 약 930 100만 마일 더 가까운 거리였다. 헬리오시스는 예상보다 훨씬 작았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었으며 한쪽이 압축되어 내부로 밀려 들어온 힘에 의해 압축된 상태였다. 두 번의 충돌, 두 가지 다른 거리, 이미 위치와 행동 모두 틀어진 첫 번째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보이저 1호는 아직도 수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진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는 헬로포에 훨씬 멀리 있었다. 보이저에 관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전체 조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바꾸고 있다. 1980년 토성 근접 비행 중 우주선의 플라즈마 과학기기인 PLS가 고장났다. 이 플라즈마 과학 실험 장치는 하전 입자 집단을 직접 측정하는 주요 도구였으며 이온과 전자를 세고 속도를 결정하며 온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는 헬로포를 통과하는 순간을 특징 지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기였으나 충돌 32년 전에 고장났다. 보이저 1호가 2012년에 결국 헬로포에 도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센서에 없이 도착했으며 이는 마치 범죄 현장에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상태와 같았다. 관찰은 계속할 수 있고 사진을 찍거나 다른 것을 측정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직접 증거는 얻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도널드 게르넷의 플라즈마 파장 서브 시스템만이 간접적으로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기가 되었다. 이 장치는 무게가 1.4kg으로 작은 하드커버, 책 무게와 비슷하다. 이 기기는 1.6W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는 야간등보다 적은 양이며 나사는 원래 이를 거부했었다. 1970년대 초 보이저의 계측 장비를 선정할 때 게네트는 전자기파 전용 수신기를 제안했지만 나사의 검토위원회는 거부했다. 우주선은 이미 너무 많은 무게를 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네트는 1973년에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계측기를 소형 스펙트럼 분석기로 재설계했으며 이는 이미 배정된 행성 전파 천문학 실험용 안테나에 부착할 수 있었다. 안테나를 공유함으로써 무게를 절감하고 측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나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인간이 처음으로 성간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계측기는 거의 비행하지 않을 뻔했다. 플라즈마 파장 하위 시스템은 플라즈마 과학 계측기와 다르게 작동한다. PLS는 입자를 직접 측정하는 반면 PWS는 파동을 감지한다. 구체적으로 주변 플라즈마 내 전자가 진동하며 발생하는 전기장 내의 진동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동의 주파수는 매질 내 전자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밀도가 높을수록 주파수도 높아진다.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밀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밀도를 통해 우주선이 가느다란 태양풍 플라즈마 또는 더 조밀한 성간 플라즈마로 둘러싸여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구별은 중요했는데 이는 헬로파가 플라즈마 밀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태양 쪽에서는 플라즈마가 희박하며 별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지배적이다. 성간 우주 쪽에서는 플라즈마가 더 조밀하며 우리 태양계와는 관련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게넷의 계측기가 이 밀도 변화의 주파수 측정을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면 플라즈마 과학 계측기 없이도 이 통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다. PWS는 플라즈마가 충분히 교란되어 감지 가능한 진동을 일으킬 때만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용한 상태에서는 측정할 것이 없다. 계측기는 침묵하며 매질이 진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통과 순간에 확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했으며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 태양 활동이 압력파를 만들어 보이어저의 위치까지 전달되어 지역 플라즈마를 흔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임무의 가장 중요한 측정은 고장난 주 계측기, 무게가 설탕 한 봉지보다 적은 백업 장비, 그리고 성간 매질 자체의 협력에 의존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으며 보이어1은 이미 헬리오시스 내부를 통과하며 예상과 전혀 다른 영역을 지나고 있었다. 헬리오시스는 질서 정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모델들은 이 지역을 태양 자기장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줬다. 자기장선은 태양풍이 속도를 늦추고 측면으로 퍼지면서 종료 충격을 지나갈 때 광택이 나는 목재의 곡물처럼 구부러졌다. 우주선은 구조화된 층으로 된 환경을 통과하며 자기장 방향이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변화하는 곳을 지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두 보이저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헬리오시스는 부드러운 곡선이 아닌 자기 구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구슬들은 각각 약 하나의 천문 단위, 지구와 태양 간 거리의 크기였으며 약 9,300만 마일, 즉 지구와 별 사이 거리와 맞먹는다. 외부 헬리오스피어의 자기장은 질서 정연한 홀을 이루지 않고 이 자기선이 끊어지고 재형성되는 자기 재연결 과정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었다. 그 결과 태양계 전체 외부 경계에 걸쳐 자기섬이 뒤섞인 거품 같은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너는 깔끔한 층층 케이크를 기대했지만 대신 욕조에 거품 가득한 비누 거품이 가득 차 있었다. 각 거품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도 너비만큼 크다. 이 거품 구조는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 은하 성운에서 오는 우주선과 헬리오스피어 내에서 가속된 비정상 우주선 모두 이 자기장 장애물을 통과해야 했다. 거품은 입자를 가두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등 부드러운 자기장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종료 충격에서 비정상 우주선 피크를 찾지 못한 것은 이 자기 구슬들의 복잡한 구조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헬리오시스가 자기 구슬의 미로라면 깨끗한 충격면을 가로지르는 입자가 튕기며 돌아오는 단순 모델은 너무 순진한 것이었다. 또한 이 구슬들은 태양계와 성간 매질이 만나는 헬롭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의문을 품게 했다. 만약 태양 쪽 경계가 매끄러운 벽이 아니라 거품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태양과 성간 물질 간 접촉면도 불규칙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에 나오는 깔끔하고 선명한 헬롭은 이미 의심받고 있었다. 보이어1은 거의 8년 동안 헬리오시스를 통과했다. 종료 충격에서 헬로프까지의 거리인 94 천문단 위에서 헬로프 121.6 천문단위,
까지는 약 27.6 천문 단위였으며 이는 약 3만 8천 마일시의 속도로 2004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그동안 자기 구슬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연구자들은 논문을 발표하며 모델을 수정했지만 진짜 시험은 바로 헬롭에서 일어날 것이었다. 태양 자기장과 성간 자기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플라즈마 밀도는 10배 이상 뛰어오를 것이며 모든 모델은 이 통과를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기장 방향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급변하며 입자 분포도 뒤바뀔 것이고 태양 입자는 사라지고 은하 우주선이 밀려들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플라즈마 밀도는 급격히 뛰어 올라야 했으며 이 세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나야 경계선임을 알 수 있었다. 보이어1은 2012년 8월 25일 그 경계에 도달했다. 입자 데이터는 협력했다. 태양 입자 수치는 감소했고 은하 우주선 수치는 급증했다. 그러나 자기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35년 동안 기다리던 헬롭 통과에 가장 기대했던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서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는 우리 별에서 121.6 천문 단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대략 113억 마일에 해당합니다. 우주선은 35년 동안 비행해 왔으며 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무선 신호는 지구에 17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내온 데이터에는 두 가지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은하 우주선 입사선 강도가 이전 임무 기록보다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고 태양 에너지 입자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지표들만으로도 보이저 1호는 헬리오스피어를 벗어나 성간 우주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아무런 발표도 기자회견도 축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계측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계 부근에서 자기장 세기가 약간 변화했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헬리오스피어 모델은 태양 자기장과 성간 자기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라고 예측했고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의 전환은 자기장 방향의 측정 가능한 변화, 즉 흔들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에서 모든 가구가 북쪽을 향하고 있다가 모두 동쪽을 향하는 방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시 변화가 감지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의 자기 계측기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교차 지점 양쪽의 자기장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차이는 매우 작아서 기기 잡음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1972년부터 미션을 이끌어온 프로젝트 과학자인 에드워드 스톤은 자기 서명 없이는 교차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입자 데이터는 보이저가 교차했음을 보여줬지만 자기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고 1980년 이후로 정지된 플라스마 과학 장비 없이는 직접적인 플라스마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무력 상태는 1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보이저 1호의 상태는 공식적으로 모호했습니다. 가장 먼 인공물체인 이 우주선이 성간 우주에 진입했는지 여부와 탑재된 두 가지 기기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헬리오포는 150 천문 단위에서 예측되었으나 보이저는 121.6 천문 단위에 도달했고 경계는 예상보다 20% 가까이 가까워졌으며 이제 그 경계 자체가 모델처럼 행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경쟁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회의 발표는 논쟁으로 번졌으며 우주 물리학계는 이 우주선이 정확히 예상대로 행동했음에도 교차한 경계가 어떤 모델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명확한 신호인 자기 플립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델들은 별빛의 편광, 국부 성간 구름의 구조, 주변 별들의 자기장 분포를 기반으로 성간 자기장의 방향을 계산했으며 태양 자기장 방향은 수십 년간 현장 측정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자기장은 큰 각도로 어긋나야 했지만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답할 수 없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간 자기장 모델이 틀린 것인가? 경계가 자기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저가 실제로 헬리오스피어를 넘지 않은 것인가? 13개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조사는 정체되었으며 결국 해결책은 40년 전 거의 거부당했던 일점 4kg의 장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학계는 정중하게 기다리지 않았으며 보이저 1호가 헬리오스피어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우주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공개적인 의견 충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램피스크와 조지 글러는 수십 년간 논문을 발표한 헬리오 물리학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보이저 1호가 성간 우주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주선은 그들이 감소 영역이라고 부른 곳에 진입했으며 이곳은 태양 에너지 입자가 자기장 라인을 따라 빠져나갈 수 있는 영역이었고 자기장 자체는 태양 성격을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델에서는 입자는 빠져나갔지만 자기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보이저는 여전히 헬리오스피어 내부에 있었으며 단지 그 내부의 특이한 구석에 위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주장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었으며 입자 감소를 설명했고 변화 없는 자기장을 설명했으며 헬리오스피어 모델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반대편에는 도널드 게넷이 있었습니다. 그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넷의 플라스마 파동 서브 시스템은 성간 매질이 진동하기를 필요로 했으며 교란이 없으면 측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보이저 1호 주변의 플라스마는 조용했고 PWS는 안정적인 낮은 수준의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전자 밀도를 계산할 만큼 강력한 진동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4월 9일 매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에서 수개월 전에 방출된 태양 플라스마의 폭발인 코로나 질량 방출이 마침내 113억 마일을 여행해 보이저의 위치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도착하자 주변 플라스마를 압축했고 BWS가 감지할 수 있는 진동을 유발했습니다. 이 장비는 2kHz부터 3kHz까지의 플라스마 진동 주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해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헬리오스피어 내부의 희박한 태양풍 플라스마에서는 플라스마 진동 주파수가 약 300Hz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밀도가 더 높은 성간 매질에서는 훨씬 높은 주파수가 예상됩니다. 2에서 3kHz의 측정치는 대략 0.08입자 제곱미터당의 전자 밀도에 해당했고 이는 성간 우주의 예측 밀도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태양풍 밀도보다 한 자릿수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넷 팀은 그 결과를 지에 발표했습니다. 2013년 9월 12일 나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성간 우주에 진입했습니다. 이 확인은 사건 발생 후 1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1.4kg 무게의 장비가 1.6W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이 장비를 설계한 과학자가 40년 전에 타협한 결과였습니다. 피스크와 글로우의 모델은 엄밀히 말해 반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자기 데이터와 일치했지만 거넷의 플라즈마 밀도 측정은 우주선이 확실히 성간 플라즈마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줬으며 그 밀도 값은 어떤 형태의 태양풍이든 압축된 것이든 간에 너무 높아서 설명할 수 없었다. 고갈구역 가설은 전자 밀도를 설명하지 못했다. 커뮤니티는 계속 움직였지만 더 깊은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헬로퍼의 자기장은 예측과 달리 행동하지 않았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성간 자기장이 베개처럼 헬리오스피어를 감싸며 농구공 위에 시트가 덮인 것처럼 접촉면을 따라 정렬된다는 것이었다. 이 덮개 효과는 두 자기장을 대체로 정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는 합리적인 물리적 메커니즘이었지만 교차 전에 이를 예측한 모델은 없었다. 이후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뒤늦게 맞춰진 것이다. 헬로퍼는 깔끔한 자기 신호를 만들어야 했지만 정반대의 신호를 냈으며 경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조사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에드워드 스톤은 1972년 더 26세 때 탐사 과학자로서 보이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역할은 5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2022년 76세에 물러날 때까지 그 역할을 유지했다. 반세기 동안 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의 만남을 통해 11개 과학팀을 조율했다. 그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제트 추진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며 마스 패스파인더와 화성 탐사 로버를 포함한 24개 임무를 감독했다. 그는 또한 종말 충격에서 이상한 우주선 데이터를 기록한 우주선 방사선 서브 시스템의 주요 연구원이었다. 스톤은 보이저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찾던 인물이었다.
그는 플라즈마 밀도 측정치와 자기장 벡터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목소리였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갈 때 스톤은 제트 추진 연구소에 있었다. 2012년 보이저 1호의 입자 데이터가 헬로퍼에서 변화했을 때 스톤은 증거가 완전해질 때까지 교차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그 조심성, 이 과학적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기다림은 나사에 1년간 헤드라인을 잃게 했지만 임무의 과학적 신뢰성을 보호했다. 2024년 6월 에드워드 스톤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우주선이 성간 공간에 도달하는 것을 들었으며 2013년의 확인 기자회견도 목격했고 2018년 보이저 2호의 교차 데이터를 봤다. 그가 평생을 바친 임무는 이제 그를 넘어 세상을 계속 탐험하고 있었다. 수잔 도드는 2010년 헬로퍼 교차 2년 전에 보이저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두 차례의 경계 교차, 2023년 보이저 1호가 무의미한 신호를 송신하기 시작한 통신 위기, 그리고 점차 두 우주선을 눈멀게 하고 있는 장비 정지를 이끄는 인물이다. 도드는 한때 보이저를 심해의 록스타라고 불렀다. 지금은 임무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어떤 장비를 끌지, 어떤 측정을 희생할지, 전력 공급이 쇠퇴하며 영구적으로 눈을 감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스톤의 재임 기간은 비교 없이 말하기 어렵다. 스톤이 보이저에 합류한 해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해와 같다. 그는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될 때까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이 임무는 개인용 컴퓨터 혁명,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 상업 우주 비행의 시작을 모두 경험했다. 매년 스톤은 데이터를 관리하며 나타났다. 그의 우주선 방사선 계측기는 종말 충격에서 가장 파괴적인 발견 중 하나를 제공했다. 이상 우주선 방사선이 예측된 곳에서 정점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화가 아니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연구 커뮤니티가 발전시킨 가속화 메커니즘을 무효화했다. 주요 연구원의 장비가 그 연구 분야를 반증하는 결과를 냈다. 스톤은 그 결과를 아무 설명 없이 보도했다. 톰 크리미거스는 저에너지 하전 입자 실험을 수행하며 모든 8개 행성을 지나갔고 그의 장비가 하나씩 전원이 차단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존 리차드스는 보이저 2회 탑재된 플라즈마 과학 장비를 제작했으며 이후 헬로퍼에서 유일한 직접 플라즈마 측정을 제공한 장비가 되었다. 이 데이터는 1980년 고장 이후 보이저 1호가 절대 수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보이저의 인간적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주선은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스크와 거넷 사이의 논쟁, 어떤 장비를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은 모두 불확실 속에서 인간이 내린 판단이다. 스톤은 50년 동안 그 판단을 내려왔다. 도드는 지금 그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헬로퍼 교차 이후에 도착한 데이터는 아무도 정확히 모델링하지 못한 성간 매질을 드러냈다. 지역 성간 매질의 온도는 15,000에서 30,000도 켈빈 사이로 예측되었다. 이 범위는 태양계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희미한 가스 구름인 지역 성간 구름 모델에서 유래했으며 별의 난방, 방사 냉각, 희박한 수소와 헬륨 가스의 열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3만 켈빈이 상한선으로 간주되었으며 대부분의 추정치는 2만 근처에 모였다. 하지만 보이저의 장비는 3만에서 5만 켈빈 사이의 온도를 발견했다. 가장 낮은 측정치는 예측의 극단적 경계와 일치했으며 가장 높은 온도는 예측보다 67% 높았다. 우리의 헬리오스피어, 바로박 성간 매질은 합의된 모델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이 측정치는 직관에 반하는데 이 밀도에서 온도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물리학에서 온도는 입자의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 성간 매질에서는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높은 온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거의 입자가 없다. 밀도는 대략 공간 10인치당 하나의 원자 정도이다. 일반적인 방 안의 공기와 비교했을 때 그 안에는 약 800조 분자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은하간 매질은 매우 텅 비어 있어서 5만 켈빈의 온도에서도 몇 초 만에 얼어 죽을 정도입니다. 입자들은 빠르지만 이 충분한 수량이 모여서 의미 있는 열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온도와 열의 차이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태양권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 뜨거운 은하간 매질은 태양권 경계에 더 많은 열적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태양권은 압축됩니다. 이것이 종말 충격과 헬로포가 예상보다 더 가까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외부에서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추가 열의 원천은 우리 태양계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별은 로컬 버블이라고 불리는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약 300광년 크기의 공간으로 지난 1000만에서 2000만 년 동안 초신성 폭발로 인해 형성된 움푹 들어간 공간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은하간 매질에 충격파를 보내며 가스를 압축시키고 가열하여 뜨겁고 낮은 밀도의 환경을 남겼습니다. 보이저가 측정한 온도 상승은 지역적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수백만 년 전에 폭발한 별들의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대 초신성과 현재 태양권 가장자리에서의 측정값 사이의 이 연결은 보이저 탐사에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경계는 별이 입자를 밀어내는 힘과 죽은 별이 내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힘이 교차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권은 이 두 힘의 교차점에 존재하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경계의 위치, 두께, 그리고 우리가 사는 버블이 확장되고 있는지 수축하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11년 태양 주기는 태양의 활동이 변동하게 하여 태양 최대기에는 헬로포를 밀어내고 태양 최소기에는 수축하게 만듭니다. 연구자들은 전체 주기 동안 경계가 10AU 이상 이동한다고 추정합니다. 태양권은 호흡하듯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주변 매질의 온도가 이때마다 얼마나 강하게 밀어내는지를 결정합니다. 보이저는 외부 온도를 측정했으며 헬로포를 넘어서면서 밀도 측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도 측정치는 아직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수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저 1호가 2012년 5월 25일에 헬로포를 넘었을 때 플라즈마파 파수대에서 은하간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수치는 전자 밀도를 약 0.095 입자당 세제곱미터로 나타냈으며 이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지역 은하간 매질의 모델은 헬로포에서 0.04에서 0.07 입자당 세제곱미터 사이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예상대로 이 값이 측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밀도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전자 밀도는 0.12, 0.15 입자 세제곱미터로 증가했으며 이는 처음 측정치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보이저는 시속 약 38,000마일로 직선으로 은하간 공간을 이동했고 통과하는 매질은 계속 더 조밀해졌습니다. 어떤 모델도 이러한 기울기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은하간 매질은 이 규모에서 균일해야 하며 밀도 변화는 빛의 거리 단위인 광년 단위로만 나타나야 하는데 보이저가 지나가는 수십 AU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0년경부터 밀도 증가는 더욱 뚜렷해졌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압력 전선 E라고 부르는 지역이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플라즈마 밀도가 이미 높았던 기준선보다 약 30% 이상 급증했고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 연초 현재 보이저 1호는 이 높은 밀도 지역에 5년 넘게 머물러 있으며 이 전선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의문스러운지 이해하려면 관련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천문 단위는 약 9,300만 마일입니다. 보이저 1호는 헬로포를 넘은 이후 약 43 천문 단위를 이동했으며 그 거리에서 밀도는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장을 가로질러 걷다가 멀리 있는 엔드존의 공기 압력이 근처 엔드존보다 3배 높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보이저가 들어가고 있는 은하간 매질을 압축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 원천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보이저가 국지적 은하간 구름의 더 조밀한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먼 곳의 압력파, 아마도 로컬 버블을 만든 초신성 잔해와 관련된 파동일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태양권 자체가 선두부에서 은하간 물질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배가 물 위에 부채살 모양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설명들 중 어느 것도 증폭의 지속 시간과 규모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며 압력 전선이는 이러한 규모에서 어떤 일시적인 사건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45시간마다 계속 도착하며 이 추세는 모델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밀도 측정치는 2017년부터 시작된 보이저가 감지한 지속적인 윙윙거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윙윙거림은 주파수가 지역 전자 밀도와 연관된 좁은 대역의 플라즈마 방출입니다. 밀도가 상승하면 윙윙거림의 특성도 변화하며 이 둘은 은하간 매질이 수십 AU 크기에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지속되는 압력 구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저 1호는 6년간 은하간 공간에서 유일한 인공 물체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두 번째 탐사선이 함께 도착했고 이들이 측정한 값은 보이저 1호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2호는 플라즈마 과학 실험 PLS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존 리차드슨의 지휘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그 임무는 간단했다. 다가오는 입자를 가리키고 그들의 속도, 온도,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보이저 1호는 한때 같은 장비를 탑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 토성 근접 통과 중에 고장 나버렸고 이는 그가 설계된 헬로포를 감지하기 32년 전이었다. 보이저 2호는 그 문제가 없었다. 2018년 11월 5일 보이저 2호는 우리 별로부터 약 119 천문 단위 떨어진 헬로포를 통과했다. 리차드슨의 장비는 확실한 어떤 것을 기록했다. 우주선 주변의 플라스마 밀도는 대략 0.002 입자 슬래시세임에서 0.039로 뛰어올랐다. 이는 20배의 증가였다. 이를 물리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한방 안에 떠다니는 모래 한 알이 선정용 컨테이너 크기의 공간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런 다음 문을 지나서 같은 공간에 20개의 모래알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지구 기준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별들 사이의 희박한 매질에서는 그 점프가 벽을 치는 것과 같다. 그 점프는 보이저 2호가 헬로포를 통과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제 인공물로는 두 번째로 별들 사이의 공간에 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통과의 세부 사항은 6년 전 보이저 1호가 겪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보이저 1호는 121.6 천문 단위에서 통과했다. 이는 약 2.5 천문 단위 또는 대략 2억 3천만 마일 차이였다. 이 두 우주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보이저 1호는 태양계가 별들 사이의 매질로 돌진하는 방향, 즉 헬리오스피어의 앞쪽을 향하고 있었다. 반면에 보이저 2호는 황도면보다 남쪽으로 다른 각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모델들은 두 통과가 본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헬로포는 일관된 경계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이저 1호는 몇 달간 이상한 전이 구역을 통과했는데 그곳에서는 에너지 입자가 줄어들었지만 자기장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보이저 2호는 더 깔끔한 경험을 했다. 경계선이 더 얇았고 플라스마 변화도 더 급격했으며 자기장도 더 뚜렷하게 이동했지만 수십 년간의 모델들이 요구했던 것만큼 극적으로는 아니었다. 종말 충격과 헬로포 사이의 난기류 지역인 헬리오시스도 각각의 탐사선에 따라 달랐다. 보이저 1호는 약 27.6 천문 단위의 헬리오시스를 통과했고 보이저 2호는 약 35.4 천문 단위였다. 이는 거의 발 천문 단위, 약 7억 4천만 마일 차이였다. 같은 영역, 같은 경계선이었지만 두 경험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과학자들은 보이저 2호가 보이저 1호가 발견한 것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것과 배치되었다. 헬로포는 우리 별을 균일하게 감싸는 균일한 껍질이 아니었다. 불균형했고 일부 곳은 더 두꺼우며 일부는 더 얇았고 외부 힘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온 두 데이터 포인트는 두 가지 다른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경계선 쪽으로 향하는 세 번째 우주선이 없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같은 결과를 얻을 방법은 없었다. 이 조사에는 2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르게 주장했고 그 불일치는 각각의 통과가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를 가리켰다. 바로 헬리오스피어 자체가 그린 것이 아니었다. 비대칭성은 보이저 2호가 별 사이 경계에 도달하기 전부터 드러났으며 2007년 8월 30일 보이저 2호가 종말 충격을 통과했을 때 나타났다. 그때는 약 83.6 천문 단위였다. 보이저 1호는 2004년 12월 16일에 같은 경계선을 94.01 천문 단위에서 통과했으며 차이는 만 천문 단위 이상 약 930만 마일이었다.
이는 지구와 우리 별 사이 거리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헬리오스피어는 불균형하게 압축되고 있었다. 한쪽은 더 가까이 있었고 다른 쪽은 더 멀리 밀려 있었다. 외부에서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별들 사이의 자기장이었다. 두 탐사선의 측정치는 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그 자기장은 각도를 이루며 헬리오스피어를 압축했고 한쪽은 더 강하게 압력을 가했다. 우리 태양계가 우주로 내뿜는 기포는 한 방향에서 밀어붙인 풍선처럼 비대칭이었다. 2008년 보이저 2호의 종말 충격 통과 후 1년 만에 나사는 인터스텔라 경계 탐사기 IBEX라는 작은 우주선을 발사했다. 이 우주선은 헬리오스피어의 가장자리로 가지 않았고 대신 지구를 돌며 바깥쪽을 향해 검출기를 두었다. 그리고 경계 지역에서 날아오는 에너지 중성 원자, 이 NAS를 포착했다. 이 원자는 태양풍에 충전된 입자가 중성 우주 원자와 전자를 교환할 때 만들어지며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선으로 이동하며 경계 조건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전달하는 전령과 같다. IBX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하늘 전체에 좁은 띠 모양의 강렬한 에너지 중성 원자 방출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띠를 형성했고 천구를 가로질러 펼쳐졌다. 어떤 모델도 이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띠의 위치는 별들 사이 자기장이 지구로부터의 시선과 직각이 되는 곳과 일치했다. 그 상관관계는 명확했지만 해석은 명확하지 않았다. IBX-D는 헬리오스피어와 별들 사이 매질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경계선은 부드러운 압축 구역이 아니었고 점차 태양과 별들 사이 물질로 변화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특징이 있었다. 외부 자기장 형상에 따라 집중된 입자 상호작용 영역이 존재했고 그것은 외부 자기장 구조에 의존했다. 별들 사이 매질은 우리의 기포를 외부에서 조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종말 충격거리의 만천문 단위 차이와 결합되어 전체 그림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헬리오스피어는 완전한 구가 아니었으며 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역동적이고 비대칭적이며 모델들이 과소평가하거나 전혀 무시했던 외부 힘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우리 태양계 보호용 기포의 모양은 내부에서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무엇이 있는지도 영향을 받는 것이었다. IBX 리본은 오늘날까지도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론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리본이 중성 성간 원자가 태양풍에 의해 이온화되어 성간 자기장에 포획된 후 다시 중성화되어 특정 기하학적 배치에서 에너지 중성 원자를 지구로 되돌려 보내는 곳에서 형성된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리본이 성간 자기장이 헬리오스피어를 감싸는 영역을 따라 형성되며 이로 인해 2차적인 에너지 입자 집단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느 모델도 IBX가 관측한 내용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리본은 많은 질문을 남기고 더 깊은 문제를 가리켰던 발견이었습니다. 만약 헬리오스피어가 구가 아니었다면 모든 교과서가 동의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꼬리 부분은 어떨까요? 50년 넘게 모든 헬리오스피어 그림에는 꼬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혜성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별이 성간 매질을 지나면서 뒤를 따라 흐르는 태양풍이 수백 천문 단위에 이르는 긴 흔적을 남기며 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양은 직관적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흐름에 공기를 불어넣을 때 일어나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앞부분은 압축되고 뒤쪽은 늘어지며 교과서에 인쇄되고 포스터에 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혜성 꼬리와 같은 헬리오스피어는 우주과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중 하나였습니다. 2017년에 카시니 우주선의 데이터는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카시니는 13년 동안 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기 중 하나인 이온 및 중성 입자 카메라는 밖을 향해 있었으며 헬리오스피어 경계에서 오는 에너지 중성 원자를 포착했는데 이것은 IBX가 탐지하도록 설계된 입자와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카시니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을 관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 출력 변화에 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태양 활동이 증가하면 경계의 입자들도 반응해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반응이 헬리오스피어의 서로 다른 부분에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였습니다. 만약 긴 꼬리가 있다면
꼬리 방향의 입자들은 태양 변화에 훨씬 더 오래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신호는 수백 천문 단위에 달하는 꼬리 부분을 따라 이동한 후 에너지 중성 원자로 다시 반사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코와 가까운 부분에서 오는 입자보다 측정 가능한 지연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없었습니다. 이 꼬리 방향의 입자들도 코 방향의 입자들처럼 태양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반응은 대칭적이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이동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거리가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긴 꼬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오스피어는 모든 방향에서 대략 같은 크기였습니다. 배를 뒤따르는 강이 있다고 기대했는데 대신 배가 연못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자기 수력 시뮬레이션은 헬리오스피어가 크루아상 모양처럼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별의 자기장, 극에서 두 개의 제트가 뻗어나와 서로 말아 올려진 형태라고 제안했습니다. 구나 혜성 같은 모양이 아니라 더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이 모델은 일부 데이터를 잘 설명했지만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더 작고 대략 구형인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잘 논의되지 않는 점은 꼬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50년 넘게 교과서에 그려졌던 그림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했던 헬리오스피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특징, 바로 그 하나의 특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우주기관의 웹사이트, 모든 인문 천문학 강좌, 헬리오스피어에 관한 모든 다큐멘터리 역시 늘 길게 뻗은 꼬리 모양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카시니가 증명한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카시니의 데이터는 2017년 9월 인위적으로 토성 대기에서 파괴되기 몇 달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최종 과학적 업적 중 하나는 헬리오 물리학의 가장 오래된 가정 하나를 무너뜨린 것이었으며 꼬리의 소실은 기하학적 문제를 넘어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압력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긴 꼬리로 태양풍 에너지가 하류로 솟아되지 않으면 경계 자체에서 더 많은 압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델들이 가정했던 꼬리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사실 헬리오스피어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두 매질의 경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는 압력 균형입니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은 외부에서 밀어내는 압력과 대략 같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계가 이동합니다. 헬리오스피어에서는 내부 압력은 태양풍과 그에 내장된 자기장, 그리고 우주선과 같은 에너지 입자들로부터 옵니다. 외부 압력은 성간 플라즈마와 자기장, 그리고 그 주변의 성간 매질 내 존재하는 기타 요소들로부터 옵니다. 과학자들은 양쪽 모두에 알려진 압력 원천들을 모두 합산했지만 숫자는 균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헬리오스피어 끝에서 측정된 전체 압력은 어떤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성간 매질에 알려진 성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방정식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압력 원천이 경계에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IBX의 데이터는 헬리오스피어에 작용하는 총 압력이 모든 알려진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약 25%에서 50% 더 높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체 압력의 추가 성분, 즉 열 플라즈마, 기여분과 맞먹는 양이었습니다.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하게 물의 압력을 한쪽에서 계산하고 구조적 저항을 다른 쪽에서 계산했을 때 방정식이 폭발해야 하는데도 저수지가 견고하게 버티는 상황이었으며 측정되지 않은 무언가가 구조를 보강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간 자기장이 현재의 측정치보다 더 강하다고 제안하며 이것이 추가적인 자기 압력을 제공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부는 현재 기기들이 탐지할 수 없는 성간 매질 내의 에너지 입자 집단을 지적한다. 세 번째 가능성은 성간 매질 자체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보이저일 호의 밀도 측정은 헬로퍼를 통과한 후 플라스마 밀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0.05 입자 슬래시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0.12부터 0.15까지 사이로 증가하였다.
2020년쯤 보이저 1호는 연구자들이 압력 전선 2라고 부르는 영역에 진입했으며 이곳에서 밀도는 추가로 30% 급증했고 5년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영역을 예측한 모델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압력 불균형은 다른 모든 이상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누락된 꼬리 부분은 더 많은 에너지가 경계 근처에 남아있음을 의미하며 비대칭 모양은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 교차에서 드러날 다공성 헬로퍼는 물질이 경계를 통해 누출됨을 의미하며 이는 계측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하나의 측정값이 약간 빗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태양권의 압력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전체 틀은 불완전했으며 과학자들이 모델링에 이용한 모든 경계 조건은 외부 압력에 대한 가정에 의존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외부 압력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종료 충격이 잘못된 위치에 있었고 같은 이유로 헬로파우즈도 예측보다 가까웠다. 모양 역시 압력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압력 예산에 구멍이 생겨 어떤 알려진 성분으로도 채울 수 없게 되었다. 태양계 주변의 성간 매질 속 어떤 것이 힘을 가하고 있었으며 그 효과로는 측정할 수 있었지만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계는 버티고 있었으며 수학적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보이저 2호의 플라스마 계측기는 오래된 모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헬로퍼의 교과서적 버전은 간단했다. 한쪽은 태양풍, 반대쪽은 성간 플라스마였다. 날카로운 선이었다. 그 선을 넘으면 우리의 별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것이 예상이었다. 그러나 보이저 2호의 플라스마 과학 계측기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2018년 11월 우주선이 헬로퍼에 다가가거나 교차할 때 리차드슨의 계측기는 경계 너머에서 태양풍 입자를 감지했다. 우리 별에서 나온 물질이 성간 공간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벽에 구멍이 났다. 이것은 회고해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보이저 1호도 6년 전쯤 비슷한 것을 암시했지만 직접 측정할 계측기가 없었다. 보이저가 교차를 확인하기 몇 달 전 우주선은 자기장 고속도로라는 이름의 이상한 전이 영역에 들어갔다. 이 구역에서는 에너지 높은 태양 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은하 우주선은 급증했지만 자기장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자기장선은 태양과 연결된 태양성의 특성을 유지하며 이들 자기장선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들은 성간 공간에 있었다. 마치 국경선을 따라 달리는 고속도로처럼 도로는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 위를 달리는 차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것과 같다. 인프라는 태양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교통은 성간이다. 외부에서 온 입자들은 자기장선을 따라 내부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으며 태양풍 입자는 같은 경로를 따라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 경계는 벽이 아니었다. 더 비슷한 것은 막과 같았으며 양방향으로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막이었다. 보이저 2호의 직접 플라스마 측정은 이 그림을 확인하고 확장시켰다. 헬로퍼의 전이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태양과 성간 플라스마가 공존하는 혼합층이 있었다. 경계는 두께와 구조를 갖고 있었다. 태양 물질이 단순히 가장자리에 멈추지 않고 헬로퍼 전체를 둘러싼 천으로 들이운 자기장선을 따라 누출되었다. 이를 기술적으로 헬로퍼리티라고 부른다. 경계는 지역 자기장 형상에 따라 물질이 통과하는 방식을 허용하며 자기장선이 경계 전체를 연결하는 곳에서는 입자들이 흘러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경계가 버틴다. 그 결과 위치에 따라 그리고 아마도 태양 주기와 함께 자기장 구성이 변하면서 변화하는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경계가 형성된다. 이 아포로시티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태양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면 에너지와 운동량이 함께 이동하여 경계의 압력 균형에 영향을 준다. 성간 물질이 내부로 누출되면 외부 헬리오스피어의 구성도 바뀐다. 태양풍 내부와 성간 플라스마 외부의 이중 유체 모델은 너무 단순했으며 현실은 두 매체가 서로 침투하는 혼합 구역이었다. 포로시티는 또한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한다. 헬리오스피어는 은하 우주선의 상당 부분으로부터 내부 태양계를 차단한다. 누출이 일어나면 이 차단 효과는 완전하지 않게 된다. 누출 정도, 위치와 태양 주기와의 관계, 그리고 더 깊은 곳의 방사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 전체를 감싸는 경계의 한 점만 측정했으며 이 경계가 다공성으로 드러나고 헬리오스피어의 모양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압력 균형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에는 보이저가 제공할 수 없는 더 넓은 시야가 필요했다. 즉, 전체 헬리오스피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두 가느다란 선을 따라 샘플링하는 것보다 전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기 전에 데이터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이저 1호는 2017년부터 조용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성간 매질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울리고 있었다. 1장에서는 2017년부터 보이저 1호의 플라스마 파서에 의해 감지된 지속적인 협대역 플라스마 방출 소리가 있었다. 당시에는 미지의 신호였으며 성간 우주에서 오는 미스터리한 소리였다. 이제 보이저가 발견한 전체 맥락과 함께 그 소리는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방출은 우주 매질의 국지전자 밀도인 약 0.11입자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발생합니다. 대역폭은 약 0.04kHz로 좁으며 연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이것은 태양 활동과 함께 시작하거나 멈추지 않으며 우리 별이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 매질 자체의 특징입니다. 별들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배경음으로 아무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저가 헬리오포어를 넘기기 전 과학자들의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태양계 주변의 우주 매질은 차갑고 희박하며 조용하다고 여겼습니다. 모델들은 온도를 15,000에서 30,000 켈빈으로 예상했고 밀도는 낮았으며 자기장은 약했고 활동이나 구조, 소리의 존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우주의 빈 방과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저는 콘서트 홀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즈마 온도는 30,000에서 50,000 켈빈에 달했으며 예측보다 최대 67%더 뜨거웠고 밀도는 예상보다 높았으며 계속 증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림이 있었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용하지 않은 매질의 음향적 특징이었습니다. 스텔라 코크, 오크르와 동료들이 이 울림을 분석한 결과 더 깊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신회 내포된 밀도 변동은 쿠를마고로프 난류 스펙트럼이라는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난류 소용돌이 크기와 에너지 사이의 특정 수학적 관계입니다. 이 이론은 1941년 러시아 수학자 안드레이 쿠를마고로프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습니다. 유체가 난류 상태일 때 에너지는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태양계 주변의 우주 매질도 이 전달 과정을 따릅니다. 이는 천문 단위 크기의 난류를 포함하는데 이는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단위입니다. 건물 벽에 청진기를 대고 배관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이프를 볼 수 없고 배치도 알 수 없지만 소리를 통해 시스템이 있고 흐름이 있으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매질의 울림은 보이저의 청진기를 별들 사이 매질에 대고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운동하는 유체로서 우리 태양권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힘들은 거의 확실히 오래된 초신호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지역 우주 구름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구름은 더 큰 구조인 지역 버블이라는 공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버블은 지난 1000만에서 2000만 년 동안 별 폭발에 의해 형성된 직경 약 300광년의 공동입니다. 울림에 내포된 열, 밀도 변화, 난류는 모두 죽은 별들의 흔적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축적된 에너지가 여전히 우리 태양계 주변 매질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기대했던 조용한 공백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으며 결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지한 기기인 돈거넷의 1.66와트 플라즈마 파장 서브 시스템은 1977년부터 듣기를 시작했고 40년 동안 무언가 들을 만한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2023년 말 그 기기는 거의 영구히 조용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탑재된 우주선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어느 날 보이저 1호의 데이터 스트림이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돈된 과학 텔레메트리였던 것이 이제는 잡음과 1과 0의 반복 패턴으로 바뀌어 아무 의미도 담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150억 마일 떨어진 인류가 만든 가장 먼 물체가 말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비행 데이터, 서브 시스템, 즉 FDS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의 핵심 컴퓨터입니다. 모든 활성 계측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텔레메트리 프레임으로 묶어 위성 송신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1977년 이후 보이저 1호가 반환한 모든 과학 데이터는 이 시스템을 거쳤습니다. FDS는 1970년대 중반에 제작된 메모리 칩으로 작동하며 총 메모리 용량은 69.63kB에 불과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현대 스마트폰의 사진 한 장이 대략 3에서 5MB를 차지하는데 FDS의 메모리 용량은 짧은 소설 한 권의 내용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이 중 한 개의 메모리 칩이 고장 났습니다. 제트추진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약 3%의 FDS 메모리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적게 들릴 수도 있지만 69.63kB의 3%는 많은 공간이 아니며 그 지역에 저장된 코드는 텔레메트리 패키징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없이는 일관된 데이터 프레임을 조립할 수 없게 되었고 과학 활동과 엔지니어링 텔레메트리 전송이 멈추었습니다. 5개월간 보이저 1호는 의미 없는 신호를 150억 마일에 걸쳐 보내왔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은 우주 비행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인류가 만든 어떤 물체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신호가 도달하는데 약 22시간 반이 걸립니다. 즉, 대지구에서 보내는 명령 하나하나가 도달하는데 45시간의 왕복 시간이 필요했고 엔지니어들은 그 결과를 보기까지 거의 이틀이 걸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작하거나 영상 피드를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모든 행동은 하루 동안 기다려야 하는 편지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고쳐야 했던 코드는 46년 전의 것이었으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 역시 오래되어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었고 일부 키는 잘못된 문자로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마치 1977년에 만들어진 타임라이터를 고치는 것과 같았으며 원래 매뉴얼이 있었지만 일부가 사라졌으며 일부 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잘못된 문자가 찍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보이저 엔지니어들은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방은 150억 마일 떨어져 있었고 타자기는 그 유일한 종류였다. 팀은 고장난 부분을 보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2024년 초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보이저 1호에 다닐 명령을 보내기로 했다. 진단 요청이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포크라고 불렀다. 2024년 3월 3일 명령이 지구를 떠났다. 빛의 속도로 태양계 내를 가로질러 화성, 목성, 토성, 전왕성, 해왕성의 궤도를 지나 쿠퍼 벨트를 통과하고 종료 충격을 넘어 태양계 외곽의 헬리오스페어를 지나 헬릭스 영역을 지난 뒤 성간 공간으로 들어갔다. 22시간 반 후 명령은 보이저 1호에 도착했다. 포크 명령은 우주선의 비행 데이터, 하위 시스템의 전체 메모리 내용을 지구로 복사하라는 지시였다.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 패키지화된 텔레메트리, 단순한 원시 메모리 내용, 손상되었든 아니든 우주선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22시간 반 후 메모리 덤프가 캘리포니아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안테나에 도착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손상된 부분의 전체 지도를 볼 수 있었다. 어느 메모리 주소가 손상된 데이터인지, 어느 곳이 여전히 정상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손상된 칩은 전체 메모리의 약 3%를 차지했고 그곳에 저장된 코드는 텔레메트리 프레임을 조립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모든 기기의 데이터는 그 칩에 저장된 루틴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 루틴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끗하게 전달될 수 없었다. 해결책은 칩 자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150억 마일 떨어진 반도체를 수리할 수는 없다. 대신 팀은 영향을 받은 코드를 여전히 작동하는 다른 메모리 위치로 옮기기로 했다. 이는 도서관의 한 선반이 무너졌을 때 수리하는 대신 책들을 다른 선반으로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새 위치에서도 코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메모리 주소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코딩되어 있었다. 서브루틴은 특정 위치를 참조하고 있었다. 코드를 옮기면서 주소 참조도 제작성해야 했고 시스템이 낯선 곳에서도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20일 사이 팀은 옮긴 코드를 업로드했다.
각 업로드는 태양계 전역에 보내진 신중하게 구성된 명령 세트였고 45시간의 왕복 시간 후에 검증되었다. 실수의 여지가 없었다. 잘못된 명령 하나가 FTS 전체를 크래시시키거나 미션을 종료시킬 수도 있었다. 팀은 작은 조각으로 패치를 보내며 각 조각을 확인한 후 다음 조각을 보냈다. 4월 20일 엔지니어링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돌아왔다. 데이터는 깨끗했다. FDS는 다시 일관된 프레임을 조립하며 고장난 칩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이후 몇 주간 각 기기의 데이터 흐름을 검증했다. 2024년 5월 19일 전체 과학 데이터 전송이 재개되었다. 보이저 1호는 다시 돌아왔다. 수리에는 약 5개월이 걸렸으며 의미 없는 상태에서 과학 데이터 복구까지의 시간이었다. 이는 현대의 명함보다 적은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에서 이 카테오 행정부 시절에 작성된 코드를 원격으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엔지니어들이 우주선과 대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거리였다. 각 교환은 독백이었고 하루의 침묵이 이어졌다. 이후 수잔 도드는 이 여행을 우주 깊은 곳의 록스타라고 묘사했다. 이 설명은 적절하지만 그 연약함을 과소평가한다. FDS 위기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말하기를 꺼려했던 사실을 드러냈다. 보이저 1호는 오래되었다. 하드웨어는 노화되고 있다. 손상된 메모리 칩이 마지막 실패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전력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수리로 미션을 구했지만 동시에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느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두 보이저 우주선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RTG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붕괴하는 플루토늄 238의 열을 전기로 바꾼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화학 반응도 없으며 방사성 물질의 꾸준한 붕괴로 발생하는 열을 열전소자가 전류로 변환하는 구조다. 1977년 보이저가 발사될 당시 각 우주선의 RTG는 약 470W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11개의 과학기기, 통신 시스템, 온보드 컴퓨터, 연료선이 얼지 않게 하는 히터를 구동하기에 충분했다. 플루토늄 238의 반감기는 87.7년이다. 이는 87.7년마다 남은 플루토늄의 절반이 붕괴한다는 의미다. 전력 출력은 그에 따라 매년 약 4W씩 감소한다. 2026년 초까지 각 우주선은 약 220W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충분한 양처럼 들리지만 모든 것을 구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다르다. 연료선이 얼지 않게 하는 히터, 15억 마일을 넘어 방송하는 송신기, 자세 제어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컴퓨터, 그리고 아직 활성화된 과학기기들을 포함한다. 수학은 엄격하다. 매년 4W씩 잃는다는 것은 대략 2년마다 하나의 기기 분량의 전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수잔 도드와 제트 추진 연구소 팀은 이처럼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어떤 기기를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이미 결정이 시작되었다. 2024년 9월 보이저 2호의 플라즈마 과학기기가 전원이 꺼졌다. 이는 헬롭에서 유일하게 직접 플라즈마 측정을 제공한 기기였으며 MIT의 존 리차드슨이 개발한 장치로 2018년 11월 20배 밀도 급증을 기록했던 것이다. 그 능력은 이제 영구히 사라졌다. 다른 우주선은 간섭파 플라즈마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측정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월 보이저 1호의 우주선 입자계가 꺼졌다. 이는 에드워드 스톤이 전체 미션 동안 수석연구원으로 담당했던 장치로 2004년 종료 충격에서 이상한 우주선 입자 충격을 검출했던 것이다. 2012년 은하우주선의 급증을 측정하여 헬로4 헬리오스페어의 끝 통과를 알린 것이었다. 이제는 조용하다. 2025년 3월 보이저 2호의 제외너지 하전 입자 계측기도 따라갔다. 그 계측기는 톰 크리미거스가 제작한 것이다. 그는 태양계의 8행성 모두를 향해 날아간 장비를 만든 유일한 과학자이다. 그의 보이저 2호 실험은 이제 어둠 속에 있다. 2026년 말까지 각 보이저에는 아마도 2-3개의 작동하는 장비만 남을 것이다. 자기계와 플라즈마파 서브 시스템이 두 우주선에서 가장 전력 효율이 높은 장비들이다. 이들은 가장 적은 전류를 소모하면서도 가장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반환한다. 이 두 장비가 마지막까지 남는다.
엔지니어들은 이들이 2030년대 초반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작동시킬 충분한 전력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송싱이는 조용히 잠들 것이고 데이터 전송은 멈추며 두 우주선은 무원체로 성간 공간을 계속 떠다닐 것이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을 금색 레코드를 싣고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기 전에 노후한 하드웨어를 갖춘 보이저 1호는 또 하나의 비밀을 남겨두고 있었다. 2024년 10월. 이 보이저 1호는 주 X밴드 송싱이에서 응답이 멈췄다. 지구로부터 온 명령은 답하지 않았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안테나는 기대했던 주파수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5개월간의 컴퓨터 위기 후에 간신히 살아남은 임무였기에 이것은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던 중 엔지니어들은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S밴드에서 방송되고 있었다. S밴드는 1981년 이후로 사용하지 않던 낮은 주파수의 라디오 채널이었다. 43년 전 토성 근접 시점에서 우주선은 더 높은 데이터 전송률과 극한 거리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X밴드로 전환했었다. S밴드 송싱이는 전원이 켜져 있었지만 잠자고 있었다. 다시 필요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백업이었던 것이다. 무언가가 보이저 1호를 다시 전환하게 만든 것이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가능성 있는 설명은 우주선의 결함 보호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다. 보이저가 X밴드 시스템의 이상을 감지했을 때 내부 논리는 자동으로 백업으로 전환했다. 1970년대에 작성된 동일한 논리, 엔지니어들이 방금 손상된 메모리 칩을 우회하는 패치를 마친 코드가 15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생존을 택한 것이다. S밴드 신호는 약했다. S밴드는 낮은 전력과 낮은 주파수로 전송되기 때문에 신호가 더 퍼지고 지구에 도달할 때 에너지가 적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가장 큰 안테나인 70m 접시를 사용했고 신호를 더 긴 시간 동안 통합하여 노이즈 속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추출해야 했다. 그러나 데이터는 있었다. 보이저 1호는 말하고 있었다. 40년 만에 다시 소리 없는 목소리로 전환된 것이다. 이 일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1970년대 중반에 제작된 라디오 송신기가 43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토성에서 성간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외부 태양계와 그 너머의 방사선 환경에 노출된 채로 전력을 공급받아 15억 마일을 넘는 거리에서 일관된 신호를 전송했다. 1970년대 보이저 하드웨어에 내장된 엔지니어링 여유는 반세기 후에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있다. 엔지니어들은 완전한 통신을 재개하고 보이저 1호를 다시 X밴드로 전환하는 명령을 보냈다. 2024년 11월까지 우주선은 다시 주 송신기에 연결되었다. S밴드 시스템은 설계된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며 한참 늦게 복귀한 것이다. 유령 송신기 사건은 FDS 위기나 헬로포 통과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도 없었다. 이로 인해 기존 모델이 뒤집힌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보이저 임무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 우주선들은 그들의 설계자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유를 갖고 만들어졌다. 1977년의 계획자들도 43년 동안 송싱이 휴면 테스트를 예상하지 못했다. 결함보호 소프트웨어를 우주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한 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그 견고함은 임무의 수명에 대한 모든 예측을 뛰어넘어 지속되고 있다. 헬리오스피어의 경계와 성간 매질의 성질도 마찬가지다. 하드웨어는 계속 작동하고 물리학은 계속 놀라움을 선사하며 그 두 사실 사이에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장비들이 작동을 멈추고 전력이 약해지면서 남은 배움은 오직 마지막 남은 장비들이 아직 감지할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었다. 바로 자기계와 플라즈마파 서브 시스템이다. 이 두 장비는 두 우주선에서 가장 오래 버틸 것이다. 가장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 거의 무게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두 가지 장비다. 자기계는 자기장 강도와 방향을 측정한다. 플라즈마파 서브 시스템은 탐침 주변에 충전된 가스의 진동을 듣는다. 이들은 여전히 성간 우주의 윙윙거림을 감지하며 매질의 밀도 변화를 추적하고 성간 공간을 가로지르는 자기장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 두 장비만으로도 조사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장비가 헬로포에 관한 마지막 생존 예측 중 하나를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십 년 동안 모델들은 태양 자기장과 성간 자기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라고 가정해왔다. 그 차이는 경계의 가장 분명한 표식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보이저 1호가 헬로포를 통과했을 때 예상했던 방향 전환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1년 동안 그 통과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논쟁했다. 당시에는 그 미확인 전환이 수수께끼, 국지적 이상 현상 또는 해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국지적 이상이 아니다. 이제 양쪽 탐사선의 수년간 자기계 데이터가 확보된 지금 상황은 명확해졌다. 지역 성간 자기장은 예측보다 3나노테슬라 이상 강하며 태양 자기장과 거의 일치하게 헬로포를 가로질러 정렬되어 있다. 이 완전히 다른 출처에서 생성된 두 자기장은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에 분리되어 있지만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아무도 이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3나노테슬라는 일상 기준으로는 약한 자기장이다. 냉장고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대략 1천만 배 강하지만 별들 사이에 퍼져 있는 공간에서는 3나노테슬라도 의미가 있다. 이는 성간 매질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 자기 압력을 헬리오스피어에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정렬은 태양 우주와 성간 우주 사이의 경계가 50년간의 이론이 요구했던 날카로운 자기 불연속이 아니라 자기적으로 매끄럽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매끄러움이 바로 보이저 1호가 그것을 통과했음을 확인하는데 1년이 걸린 이유다. 모두가 찾던 흡연 총알, 즉 극적인 자기장 반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쪽의 자기장이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 정렬이 우리 지역 은하 환경의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물리적 연결의 증거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간 자기장이 헬리오스피어를 둘러싸며 경계에서 압력 상호작용을 통해 정렬되고 있다고 제안한다. 다른 이들은 이 정렬이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은하가스의 특정 조각인 지역 성간 구름에 특화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만으로는 아직 이 가능성들 사이를 구별할 수 없다. 헬리오스피어는 무작위 자기 환경 속에 있지 않다. 자기장을 반영하는 자기장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성간 경계선을 통과했음을 확인한 기기, 즉 나사가 1973년에 거의 포기하려 했던 플라즈마 파장 하위 시스템은 2017년부터 시작된 소리를 계속 감지하고 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밀도 변화도 안정되지 않았다. 성간 매질은 여전히 말하고 있으며 각 탐사선의 마지막 두 기기는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이저는 외부에서 헬리오스피어를 매핑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통과하며 탐사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인 그림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것이 필요했다. 2025년 9월 24일 펠콘 9 로켓이 성간 매핑 및 가속 탐사선 인터스텔라 매핑 앤드 엑셀러레이션 프로브를 싣고 이륙했다. 이 우주선은 2026년 1월 10일 최초의 랭지 포인트에 도착하여 지구로부터 약 100만 마일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이곳에서 행성과 별의 중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2026년 2월 1일부터 주요 과학 작업이 시작되었다. 헬리오스피어를 따라 날아가는 두 탐사선에 의존하던 거의 50년 만에 이번에는 전체 구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 성간 매핑 및 가속 탐사선은 2008년에 출범한 성간 경계 탐사선 인터스텔라 보더리 익스플로러 보다 15배에서 35배 높은 감도를 지닌 10개의 기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전 탐사선은 헬리오스피어 가장자리에서 돌아오는 에너지적 중성 원자들에 대한 흐릿한 스냅샷을 제공했지만 새 탐사선은 수개월 단위로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지도와 해상도를 제공할 것이다. 에너지 중성 원자가 핵심이다. 태양풍에서 방출된 하전 입자가 헬리오스피어 경계 근처의 성간 매질 내 중성 원자와 충돌할 때 일부 입자는 전자를 훔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고 직선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간다. 이 원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어떤 종인지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선을 보내지 않고도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멀리서 전투 소리를 듣고 전장을 그리는 것과 같다. 전장을 볼 수는 없지만 도달하는 소리를 분석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도화할 수 있다.
성간 경계 탐사선은 이미 이 기술이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가장 큰 발견은 바로 리본이었는데 리위는 예상치 못한 에너지 중성 원자 방출의 좁은 띠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좁은 홀을 형성한다. 이 리본은 성간 자기장이 우리의 시선과 수직인 위치를 추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확한 기원은 아직 논쟁 중이다. 새 탐사선은 훨씬 높은 해상도와 더 넓은 에너지 범위에서 리본을 관찰하여 그것이 헬리오 혹은 그 너머에서 기원하는지 또는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탐사선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리본을 푸는 것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다. 바로 헬리오스피어의 최초 3차원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보이저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모든 결론은 같은 한계를 갖는다. 3차원 구조를 두 개의 비행 경로만으로는 그 형상을 알 수 없다. 이는 산에서 두 개의 핵심 샘플을 채취하고 전체 산을 묘사하려 하는 것과 같다. 탐사선은 모든 방향에서 에너지 중성 원자를 동시에 수집하고 제 별의 활동 주기 동안 그 방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추적함으로써 이 한계를 넘는다. 이 임무는 헬리오스피어의 크기, 모양, 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2026년 후반에 첫 전체 하늘 지도들이 공개될 예정이며 이 지도들은 보이저가 경계를 넘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쟁하는 모델들을 확증하거나 반박할 것이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성간 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계속하고 있다. 새 탐사선은 지구 근처에서 관측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 연구는 동일한 구조를 지상과 공중에서 모두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두 관점이 일치할지 여부다. 2026년 초 현재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헬리오스피어의 형상을 알지 못한다. 해성 꼬리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7년 카시니 탐사선은 중성 원자 데이터를 통해 꼬리 방향의 입자가 태양 출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델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시간 지연이 없다는 것은 긴 꼬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태양계 뒤에 길게 늘어진 풍선 양말을 보여주는 교과서 그림 50년 동안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꼬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단순한 구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이저 2호는 종말 충격을 83.6 천문단위에서 통과했고 보이저 1호는 94 천문단위에서 통과했다. 이 10 천문단위, 대략 10억 마일의 차이는 태양권이 불균형하게 압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간 자기장이 한쪽은 더 강하게 누르고 있다. 2016년 보스턴 대학교 동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를 제안했다. 자기수력 유동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태양 자기장이 꼬이고 접히면서 태양계 자기권이 두 개의 롤 모양으로 나뉘고 가운데 부분이 안으로 조여지는 크루아상 모양을 닮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델은 태양 자기장이 꼬이고 접히는 행동에 의해 구동되며 이는 두 개의 뚜렷한 자기화 플라즈마 제트가 형성되게 한다. 이 크루아상 모양은 일부 관측과 맞아떨어진다. 두 보이저 통과 사이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며 성간 경계 탐사기 리본 데이터의 특정 특징들도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치시키지는 않는다. 다른 그룹들은 압축된 비치볼처럼 한쪽은 납작하고 다른 쪽은 부풀어 오른 형태를 제안했으며 외부에서 성간 자기장이 왜곡을 가한다는 것이다. 성간 경계 탐사기는 태양권 경계가 모델이 가정한 것보다 약 30도 기울어졌으며 태양 주기의 변화에 따라 이 기울기가 10 천문단위 이상 이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태양권은 숨쉬고 있다. 태양 활동이 강할 때 확장되고 약할 때 수축하는 11년 주기의 호흡과 같다. 이 호흡 주기 때문에 헬리오포즈는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다. 계속 움직이는 목표물이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그 경계의 한순간을 포착했으며 그 위치는 그날, 그 방향, 그 태양 주기 단계에서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 두 순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구적인 형태를 추정하는 것은 매번 잘못된 가정을 하는 것과 같다. 성간 매핑 및 가속 탐사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지구 전반의 분포 맵은 다양한 에너지의 중성 원자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경계의 다양한 거리와 과정을 의미한다. 태양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맵들은 형태의 변화를 드러낼 것이다. 태양권이 크루아상, 압축된 구체 또는 아직 누군가 제안하지 않은 어떤 모습인지 여부는 탐사선이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구조 안에 살고 있으며 이는 은하 우주선 방사선의 상당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또한 은하 전체 에너지의 얼마가 내행성계에 도달하는지도 결정한다. 그리고 거의 50년간의 직접 탐색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그릴 수 없다. 이상 우주선 방사선 문제는 지금 2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보이저 1호가 종말 충격을 통과했을 때 헬리오 물리학에서 가장 자신 있던 예측이 무너졌다. 이상 우주선 방사선은 중성 원자로부터 시작되어 태양 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되고 엄청난 에너지로 가속되는 입자이다. 이들은 종말 충격에서 최고 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충격이 가속기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보이저 1호는 그 충격을 통과하며 최고치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고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 우주선 방사선 강도는 종말 충격에서 급증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과 헬리오시스, 충격과 헬리오포드 사이의 불안정한 영역 사이를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계속 상승했다. 이 최고치를 감지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인 우주선 방사선 부문은 기대했던 최고점 없이 부드럽게 증가하는 신호를 기록했다. 3년 후 보이저 2호는 자신의 충격 통과 시점에서도 같은 패턴을 확인했고 최고점은 없었다. 이 예측에 기반한 연구 프로그램, 박사 논문, 시뮬레이션 코드, 연구비 제안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 이 메커니즘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되었다. 중성 원자가 들이우고 이온화되며 태양풍이 이를 내보내고 충격에서 튕기며 서로 반사되어 에너지를 얻는다. 이를 확산 충격 가속, 디퓨시브 쇼크,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은 다른 천체 물리학적 충격들에서도 작동한다. 여기서도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상 우주선 방사선이 태양권 정면, 즉 보이저들이 통과한 곳에서 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충격면이 은하를 향해 굽어지는 측면, 즉 측면에서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측면에서는 충격의 기하학이 달라지고 자기장이 다른 각도로 만난다. 가속 조건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직 어떤 우주선도 태양권 측면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보이저 모두 정면 쪽으로 날아갔으며 충격의 직접 측정은 구조의 앞쪽에서만 이루어진다. 건물 화재를 조사하는데 정문만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로비는 알 수 있지만 뒷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성간 매핑 및 가속 탐사기는 간접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 에너지 중성 원자 탐지기는 모든 방향, 특히 측면에서 오는 입자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이상 우주선 방사선이 그곳에서 가속되고 있다면 그로부터 나온 일부 에너지 중성 원자는 탐사선 맵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증거는 그 지역을 직접 날아가 입자를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상 우주선의 가속 원천은 헬리오 물리학에서 가장 오래된 미해결 질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충격 교차와 헬리오쉘을 거쳐 성간 우주로 들어가는 동안 그들의 강도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어떤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인 종말 충격은 오히려 잘못된 답으로 드러났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올바른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 측정했던 우주선인 보이저 1호의 우주선 시스템은 2025년 2월에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시계는 이제 더 짧아졌습니다. 만약 보이저가 만들어낸 모든 미해결 질문들을 하나하나 벽에 붙여놓는다면 그 판은 점점 복잡해지는 사건 증거실처럼 보일 것입니다. 7개의 미해결 조사, 모두 끝나지 않았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레셔 프론트 2부터 시작합시다. 2020년경 이후로 보이저 1호는 주변 매질보다 30% 높은 플라즈마 밀도를 갖는 성간 우주 영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밀도는 5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고 명확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간 매질의 어떤 요소가 보이저 1호의 경로를 따라 플라즈마를 압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장 정렬입니다. 우리 별이 생성하는 태양 자기장선과 은하적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성간 자기장선은 같은 방향을 가리켜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헬리오포 전체에서 두 자기장은 밀접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적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물리적 연결의 신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간의 울림입니다.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좁은 대역 플라즈마 방출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태양 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펄스나 주기성을 띠지 않습니다. 더 일정한 저주파 신호로서 10개 이상의 천문 단위 거리에서 밀도 변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성간 매질 전반에 걸쳐 균일한지, 아니면 보이저 1호의 경로에 특이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상 우주선 가속 원천입니다. 종말 충격에서 예측된 이 원천은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능성은 측면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22년이 흘렀습니다. 다섯 번째는 헬리포리티입니다. 보이저 2호의 플라즈마 기기가 태양 입자가 헬리포를 넘어 성간 우주로 누출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경계는 밀폐되어 있지 않으며 물질은 양방향으로 교차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어느 영역을 통해 새어나가며 이것이 우리 태양계 주변 성간 매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미지의 질문입니다. 새어나오는 경계는 새지 않는 경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 차이는 얼마나 많은 은하 우주선이 내부 태양계에 도달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헬리오스피어의 형태입니다. 풍선, 크루아상, 쪼그러든 구체 등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보이저 궤적만으로는 3차원 형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간 우주 매핑 및 가속 탐사기 인터스텔라, 매핑 앤드 엑셀러레이션 프로브 파선가 몇 년 내에 이를 해결하거나 현재 모델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외부 헬리오스피어 압력 불균형입니다. 연구자들이 헬리오스피어 경계의 모든 알려진 압력권인 자기압, 열 플라즈마 압력, 우주선 압력, 충격압을 합산하면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총압이 더 큽니다. 미지의 구성 요소가 존재하며 외부에서 경계에 압력을 가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측정은 그 압력을 가하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밀폐된 방에서 벽마다 공기압을 측정했을 때 알려진 공기 공급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선가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 출처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 7가지 사례 모두 보이저 데이터로 시작했으며 보이저 데이터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본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외부 행성을 지나 계속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들이 성간 우주에 도달할 만큼 오래 살아남은 것 자체가 공학적 우연이었으며 그 우연이 우주 탐사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사고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생산적이라고 해서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7가지 질문 각각은 우리가 거의 시작도 하지 않은 은하 환경 너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멀리 물러서 보면 헬리오스피어는 텅 빈 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부 성간 구름이라는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략 30광년 너비의 따뜻하고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가스 조각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지난 수천 년에서 수만 년 사이에 이 구름에 들어갔으며 결국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너머에는 훨씬 더 큰 구조인 국부 버블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성간 매질 내에 직경이 약 300광년인 공동입니다. 국부 버블은 지난 1000만에서 2000만 년 동안 일련의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계 주변의 거친 별들이 연료를 소진하고 폭발하면서 폭발파가 주변 가스를 밀어내어 낮은 밀도와 높은 온도의 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공동의 가장자리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저가 측정한 3만에서 5만 켈빈의 뜨거운 성간 매질은 예측된 15,000에서 3만 켈빈보다 더 의미가 있으며 이 맥락에서 더 타당합니다. 헬리오스피어 밖의 가스는 단순한 성간 가스가 아니라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별 폭발에 의해 가열되고 처리된 가스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밀도 변동, 측정이 불가능한 압력 이상 현상, 단순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장 구조 모두 죽은 별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 초신성은 몇 초 만에 우리 별이 100억 년 동안 만들어낼 에너지와 비슷한 양을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성간 매질을 통해 충격파로 전달되고 주변 가스를 가열하며 자기장선을 압축하고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난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스펙트럼 난류의 콜골은 보이저 1호가 탐지하는 성간풍 밀도 변화에서 특정 수학적 패턴을 따르며 이는 고대의 에너지 사건에 의해 유발되고 성간 매질의 지속적인 역학에 의해 유지되는 난류와 일치한다. 보이저는 기상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기상은 인류 문명보다 1000배 오래된 폭발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추상적인 우주론이 아니다. 지역 버블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양권 밖의 성간 매질 밀도는 경계의 압력을 어느 정도 밀어넣는지 결정한다. 만약 우리의 태양계가 은하 내 더 밀집된 지역에 있었다면 태양권은 더 작았을 것이다. 종말 충격도 더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더 많은 은하 우주선이 내부 행성에 도달했을 것이다. 태양권의 크기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별의 출력에 의해 결정되고 부분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그 환경은 초신성에 의해 형성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거에 더 밀집된 성간 지역을 통과했던 경험이 일시적으로 태양권을 축소시켜 우주선 플럭스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을 추측한다. 이는 지구의 대기 화학과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아직 가설적이지만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 우리는 태양권이 크기를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외부 압력에 반응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성간 매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다. 보이저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감지한 것은 단순히 태양계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별의 영향력과 지난 2000만 년 동안 은하의 이웃에서 일어난 모든 격렬한 사건의 결과가 축적된 경계이다. 두 개의 헬로포즈 교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는데 이는 플라즈마 판도값과 경계 두께의 차이 이상이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에 121.6 천문 단위에서 교차했고 보이저 2호는 2018년 11월에 약 119 천문 단위에서 교차했으며 6년간의 차이와 서로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태양 주기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보이저 1호는 태양 최대에 가까운 시기에 교차했고 보이저 2호는 태양 최소에 가까운 시기에 교차했으며 이때 태양풍은 더 약했고 태양권은 더 작았어야 했다. 더 약한 태양풍은 내부로 작용하는 압력을 줄여 경계가 안쪽으로 수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이저 2호는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을 교차했는데 약 2.5 천문 단위, 대략 2억 3천만 마일 차이였다. 태양풍 조건의 차이와 서로 다른 궤도 차이로 인해 모델들은 훨씬 더 큰 차이를 예상했었다. 두 탐사선이 교차한 거리의 유사성은 각각의 경계 측정에서 나타난 차이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으며 이는 태양권 크기가 주로 태양 출력에 의존한다는 기존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강한 태양풍이 경계를 밀어내고 약한 태양풍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다. 11년 태양 주기는 헬로포즈를 10천문 단위 이상 밀거나 당기게 한다. 이 모델은 틀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 태양권은 태양풍 변화에 반응하지만 외부 환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성간 매질은 수동적 배경이 아니며 반발한다. 3. 나노테크를 넘는 강한 성간 자기장은 외부에서 태양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다. 뜨거운 성간 플라즈마의 열 압력도 이와 더해진다. 성간 매질이 태양권을 지나며 흐르는 충격 압력도 영향을 준다. 경계는 우리 별 하나만의 결정이 아니며 협상 과정이다. 이를 바람에 떠다니는 비누방울에 비유하자면 방울 안의 공기 압력은 팽창하려는 성향을 결정하지만 외부의 바람이 실제 모양과 위치를 좌우한다. 바람이 일정하다면 내부 압력의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울은 거의 같은 크기를 유지한다.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성간 매질이 바로 그 바람이며 강하다. 이것은 태양권의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 외부 성간 압력이 내부 태양풍 압력만큼 중요하다면 태양권의 크기와 모양은 은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를 시속 약 5만 2천 마일로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역 성간 구름은 균일하지 않다. 밀도는 달라지고 자기장 강도도 달라진다. 태양계가 다른 성간 특성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태양권도 반응할 것이다. 축소될 수도,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내 행성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은하 우주선을 노출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성간 환경은 인간 시간 척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시간 척도에서는 태양권은 고정된 방패가 아니다. 그것은 별과 은하 사이의 일시적인 배치일 뿐이다. 보이저는 은하가 이 배치에서 갖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탐사선, 두 개의 경로,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조를 통과하는 두 가지 길, 이것이 바로 보이저가 우리에게 전하는 태양권에 관한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이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저 1호는 성간 매질을 통과하면서 태양권이 마주하는 방향, 즉 코 쪽으로 거의 직선으로 날아갔다. 보이저 2호는 태양권의 남방우 쪽으로 약간 다른 각도로 이동했으며 양쪽 모두 측면이나 극지방을 샘플하지 않았다. 꼬리 부분이 있어야 하는 지역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보이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태양권의 3차원 구조에 대한 모든 주장들은 수백 천문 단위에 걸친 부피를 두 줄로 가로지르는 것에서 나온 외삽에 불과하다. 별들 사이의 지도 제작 및 가속 탐사선은 태양권의 2차원 하늘 지도를 제공하여 3차원 구조를 평평한 지구 지도와 유사한 투영으로 축소합니다. 이는 두 개의 궤적에 비해 엄청난 향상입니다. 하지만 2차원 투영만으로는 여전히 3차원 구조를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형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관점이나 깊이 정보를 인코딩하는 측정이 필요합니다. 탐사선의 시간 시퀀스 데이터는 태양권이 전체 태양 주기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여러 관점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태양권이 숨쉬면서 서로 다른 영역이 내부와 외부로 움직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중성 원자 플럭스의 변화는 3차원에 대해 어떤 정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인 방법이며 한계도 존재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우주선을 보내어 천문 단위 이상의 먼 거리에서 뒤를 돌아보며 전체 태양권을 맥락 속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와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가 수년간 연구해온 별간 우주 탐사선 개념입니다. 현대의 장비를 탑재하여 보이저의 경로를 보완하는 궤적을 따라 측정하며 비정상 우주선이 실제로 가속될 수 있는 영역인 측면이나 꼬리 부분, 태양권의 형태가 가장 불확실한 지역을 샘플링할 예정입니다. 이 개념은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개발 중인 임무도 없습니다. 발사 날짜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기술로 천문 단위에 도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우주선인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에 대해 대략 시속 36,000m로 이동합니다. 그 속도로 천문 단위는 40년 이상이 걸립니다. 보이저 1호는 시속 약 38,000마일로 이동하며 2030년대 후반쯤 200천문 단위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별간 우주 탐사선 목표까지의 거리의 5분의 1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두 개의 노후된 탐사선이 각각의 경로를 따라 지역 조건을 측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예측과 모순되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권은 우리가 내부와 경계 양쪽에서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천체 물리학적 구조입니다. 다른 별계에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좁습니다. 전력 손실을 겪고 있는 장비들과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임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대륙을 두 개의 발자국과 100만 마일 떨어진 위성 사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대륙은 실제이고 발자국은 실제이지만 그 사이의 지도는 아직 대부분 빈칸입니다. 보이저 1호의 전력 예산은 2026년 초 기준으로 라디오 이소토프 열정이 발전기에서 약 227와트가 사용 가능하며 보이저 2호도 유사합니다. 각 발정이 내부의 플루토늄 238은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년 4와트씩 감소합니다. 4와트는 크지 않은 양입니다. 일반 야간등은 약 4와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 히터, 컴퓨터 사이클이 표준 정후보다 작은 전력 공급으로 작동하는 우주선에서는 1년의 4와트의 감소는 카운트다운과 같습니다. 보이저 1호의 우주선 입자 하위 시스템은 2025년 2월에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2004년 종료 충격에서 비정상 우주선 문제를 발견한 에드워드 스톤의 계측기도 조용해졌습니다.
보이저 2호의 제외너지 하전 입자 계측기는 톰 크리미거스가 설계했으며 2025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크리미거스는 역사상 8개 행성 모두에 탐사선을 보내는 장비를 만든 유일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검출기는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이저 2호의 플라즈마 과학 계측기는 MIT의 존 리차드슨 팀이 태양권에서 유일하게 직접 플라즈마를 측정한 장비로 2024년 9월에 이미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지는 영구적입니다. 전력이 재할당된 후에는 장비를 다시 가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비를 끌지 결정하는 것은 제트추진연구소의 수잔 도드 팀이 담당하며 남아있는 장비들이 소비하는 와트당 가장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말까지 각각의 탐사선은 두세 개의 장비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장비는 자기장계와 플라즈마 파동 하위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장비는 가장 적은 전력을 소비하며 핵심 질문인 자기장 측정과 파동 감지를 통해 플라즈마 밀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력 감소가 현재 속도로 계속된다면 이 장비들은 2030년대 초반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과학 장비도 작동할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선은 몇 년 더 캐리어 신호를 송신할 수 있으며 존재를 확인하는 라디오 톤은 계속 보내겠지만 데이터를 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도 멈추게 됩니다. 태양권 경계로 향하는 다른 우주선은 없습니다. 2015년 플루토를 지나간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 외곽으로 향하고 있지만 저 자체 전원 공급이 끊기기 전에 태양권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종료 충격을 통과하거나 태양권 외피를 넘거나 태양권 내부를 샘플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후속 임무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저가 조용해지면 태양권 경계의 직접 측정은 끝납니다. 별간지도 제작 및 가속 탐사선은 지구 근처에서 계속 관측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150만 킬로미터는 150억 마일이 아닙니다. 원격 감지와 내부 측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는 50년이 걸린 능력을 마지막 해에 접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계획도 없습니다. 자기 장계와 플라즈마 파동 하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한 그들은 다른 어떤 장비도 접근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그 데이터는 수십 년, 길게는 그 이상 동안 유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정말 충격은 모델이 말한 것보다 14,000문단이 더 가까웠다. 이상 우주선은 예상했던 곳에서 피크를 이루지 않았다. 태양권 비복은 매끄럽지 않고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만큼 크기의 자기 구슬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권 벽은 예측보다 20%더 가까웠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자기장이 방향을 거의 바꾸지 않아 과학자들은 1년 넘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성간 매질은 예상보다 2배 가까운 3만에서 5만 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희박하여 인체가 그 안에서 얼어붙을 정도였다. 태양권에는 꼬리가 없다. 그 형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계는 새어나가며 조용해야 할 우주 공간을 진동시키는 지속적인 울림이 있다. 두 우주선이 같은 경계를 통과했지만 서로 다르게 묘사했다. 태양권 양쪽의 자기장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렬되어 있다.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압력권이 태양권을 밀어내고 있다. 보이저 1호의 경로상의 플라스마 밀도는 5년 동안 정상보다 30% 높았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종말 충격에서 예상된 이상 우주선 가속의 원천은 22년간의 탐색 끝에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답은 아직 없다. 그것은 확장되고 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대한 조사가 우리 별과 은하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태양권은 태양풍이 세운 고정된 방패가 아니다. 내부 압력과 외부 힘이 함께 형성하는 협상된 경계선이다. 태양 주기에 따라 움직이며 은하를 통과하는 태양계의 변화에 반응한다. 지역 성간 구름, 지역 버블, 1천만 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들이 남긴 자기장 구조 등 모두가 내부로 압력을 가하며 우리가 사는 버블을 형성한다. 지금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165천문단위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약 22시간 이상이 걸린다.
보이저 2호는 약 140 천문 단위 떨어진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성간 공간을 측정하고 있다. 두 탐사선의 자기력계는 여전히 기록 중이다. 플라즈마 파동 시스템도 계속 듣고 있다. 성간 울림은 계속된다. 성간 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은 지구 근처에서 전 우주를 스캔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검증 또는 붕괴될 모델들을 검증할 글로벌 지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첫 완전 결과는 올해 안에 도착할 것이다. 그들이 도착하면 두 탐사선이 50년 동안 통과한 태양권과 우리가 아직 화이트보드에 정확히 그릴 수 없는 태양권의 모습이 묘사될 것이다. 조사는 종료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기기들은 고장나고 있지만 질문들은 전력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두 탐사선과 지도화 임무에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의 매년은 모순들을 더 뚜렷하게 하거나 해결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결과든 우리가 별 사이 공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165 천문 단위 너머의 어느 곳, 죽은 별들이 가열한 플라스마가 거의 하루에 걸쳐 지구에 도달하는 신호를 따라 계속 울림이 이어지고 있다. 그 울림은 계속된다.